미국산 무기는 실패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기고인 한국을 찾은 것. 최근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서방 진영 국가들은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한 힘있고 유능한 새 파트너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러 연합의 리더인 러시아는 최근 세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주요 7개국 G7에 맞서는 브릭스의 블록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초 현 국제 정세를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하는 다극체제가 맞서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북중러와 미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이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지정학적 이점을 가진 신흥국들은 실익을 추구하며 그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방 진영이 찾은 해답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최근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북한과 달리 상식적이며 합법적인 결정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공동 집단 방위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도 포탄이 없어 북한까지 직접 방문해 구걸하는 마당에 전세계 최대 포탄 생산지인 한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눈빛은 구애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서방 7개국 G7도 떨어지는 국제 장악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집필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포함되는 G7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또한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팩폭도 날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과 호주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고 현재 글로벌 안보 경제 문제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G7에 포함될 수 있도록 G7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G7 가입은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큰 역량과 견해를 같이 하는 나라를 같은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일본이 장거리 타격 수단과 같은 방위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 간의 운용 수단이다. 이에 한미 동맹 간의 연계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한국과의 협력이다라고 했죠. 현재 세계는 냉전 시대 이후 가장 큰 변혁기를 맞으며 세계 각국은 발빠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러우전에서 얻은 참혹한 교훈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월 27일 미 무기 인수 책임자인 더그 부시는 예상 못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무기 공동 생산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져 윈윈을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한 것이죠. 지난 27일 브레이킹 디펜스는 더그 부시와 석종건 방사청장 간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더그 부시는 두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할 프로젝트를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군 입장에서 한국 생산 공장을 통해 헬리콥터, 지상 전투 차량, 포병, 보병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공동 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은 항공기 유지 관리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미국 공급망 하나에 의존하는 것보다 동맹국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재고를 늘리고 부품을 수리하고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적국에 대한 억제력이며 힘이다라고 했죠. 특히 더그 부시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이자 한국의 명품 자주포인 K9 자주포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52고경 155mm 시스템인 K9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시스템이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스템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며 현재 미국 자주포 도입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지닌 전통적인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또 한 번 강조했죠. 더그 부시가 한국산 무기에 대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미국산 장비들의 연이은 실패를 직접 맛봤기 때문인데요.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군사 아카데미에서 미국은 훌륭한 장비를 개발했지만 그 장비로 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고 또 훈련하기에 매우 비싸다면 육군이 대규모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육군이 하는 모든 일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개발진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산에서 적용까지 되는 과정은 비용적으로, 규모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병, 전차, 장갑차와 같은 전통적인 장비들을 자체 개발하여 지금도 한 단계씩 개량을 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쳇바퀴처럼 굴려온 전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6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은 그 무기들을 실제 사용하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은 가장 전통적인 무기인 포병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가 결국 모든 계획을 파기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자랑이었던 BAE 시스템즈의
팔라딘 M109A7 자주포를 30피트 58 구경 업그레이드하는 ELCA 계획이 모두 중단되었는데요. 이 당시 더그부시는 안타깝게도 바로 생산에 들어갈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실사격 테스트 결과 단 몇 발의 발사로 포신 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BA 시스템즈에서 예정된 기일 안에 해결할 수 없음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현재 정보 요청서를 발행한 뒤 전 세계의 유망한 자주포 중 하나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K9A2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실제로 더그부시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K9을 포함해 K2 블랙팬서, K239 천무, 에이스-21 레드백과 같은 한국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통적인 무기체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서방 선진 국가들의 무기체계와 경쟁해 오히려 성능 평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잿빛으로 가득했던 빈민국 한국이 70년 만에 무기 제국으로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발사대 사격마다 일반 사격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restricted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 it.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Listen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go low, cracking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th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I never got anyone's help. 지난 25일 한국 천무대대는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적 도발 시 천무의 즉각적인 응징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천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천무 7문 및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동원되어 사격장으로부터 55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발사되었는데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장사거리 유도미사일 12발은 궤적을 그리며 직도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천무 로켓포의 경우 130mm 구룡 로켓 기준 40발, 239mm 천무 미사일 기준 12발, 400mm 천무2 기준 4발, 600mm 전술 지대지 탄도탄 기준 2발이 장착될 수 있는데요. 사격 시에는 천무 상단에 위치한 발사대에 포드를 결합해 사격을 실시하며 사격 후에는 신속한 재사격을 위해 포드 자체를 교체하여 사격할 수 있어 빠른 응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처음으로 천무 미사일, 즉 K239 천무의 상징적인 미사일인 239mm 유도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그동안 130mm 구룡 로켓이나 600mm KT즘 전술 지대지 탄도탄의 경우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239mm 천무 미사일의 12발 전체 사격 영상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엄청나게 빠른 사격 속도 그리고 탄착 지점을 오차없이 명중시키는 뛰어난 정확도였습니다. 한 문의 천무가 1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5초로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죠. 산술적으로 18문의 천무로 운용되는 한 개 대대가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은 45초에 216발, 그야말로 하늘을 뒤덮는다 라는 이름의 뜻이 딱 들어맞는 격입니다. 한국의 포병 체계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K9 자주포 역시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지만 전투 실험 보고서에서는 K239 한 개 대대의 효과가 K9 자주포 한 개 대대의 효과보다 무려 4.5배 화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니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처음으로 관역지가 아닌 실제 탄착 지점 역시 공개되었는데요. 탄착 지점이었던 안반의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산 오차 15m의 천무는 모든 미사일을 지정된 한 포인트에만 명중시켰습니다. 엄청난 정확도가 아닐 수 없죠. 최근 천무의 폴란드 수출령 호마르 K에 대해서도 폴란드 내부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폴란드 군사매체 포르탈로 보르니에서 진행한 WB그룹 마르신 쿠비카 이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천무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Jeśli chodzi o jego funkcjonowanie, byli chociażby nasi partnerzy koreańscy w ramach testów systemu Homarka realizowanych w Korei. Przy strzale na odległość ponad 170 km pocisk systemu Homarka, czyli pocisk wyrzutni Chunmo, trafił w cel z dokładnością zaledwie 3 metrów, także
170km가 넘는 거리에서 공산 오차가 불과 3m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이마스나 M270을 포함한 일반적인 에메랄스의 경우 공산 오차 15m 내를 목표하고 있으며 당시 훈련에서 한국 측 관계자는 목표 오차를 9m로 설정하였기에 목표보다 훨씬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천무의 놀라운 사격 능력과 정확도가 증명된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현재 천무 실사격 영상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고 해당 게시글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무는 그 능력과 특성에 딱 맞는 이름입니다. 훌륭한 대포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한국은 최고의 방어 시스템 중 하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정적이고 정확한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이것들 중 일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러시아는 북한에 핵 로켓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니까. 포병, 무인기, 장거리 미사일, 푸틴의 악몽, 곧 시진핑도. 와, 정말 많은 로켓포네요.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대규모 화력을 보니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예전에 우크라이나와 다른 곳에서 비슷한 영상을 본 적이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규모네요. 소음도 엄청나겠어요. 공산주의를 없애는데 정말 능숙해 보입니다. 잘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역량, 지식, 기술 및 노력이 필요한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였죠.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포병 최고의 화력치계인 천무의 실사격 영상을 지금 시기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인 MLRS의 실사격 영상을 한국군이 공개한 것은 일종의 경고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서방 네티즌들은 제발 천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달라며 호소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 중 가장 큰 활약을 선보였던 하이마스, 그 하이마스의 주된 무기가 천무 미사일과 동급인 80km 유도 미사일 GMLRS, 그리고 사거리 300km의 에이티킴스 미사일입니다. 한국형 에이티킴스로 불리는 KTG 미사일은 최근 폴란드에 CTM-290이라는 네이밍으로 대거 수출되었죠. 천무는 단 하나의 포드만 장착한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화력을 지닌 무기체계인데요. 최근 하이마스로 발사된 에이티킴스에 러시아의 최신형 방공체계 S-400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러시아가 느끼는 공포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하이마스는 에이티킴스 미사일로 크림반도 공군기지를 폭격하였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대공미사일 발사대 4개, 레이더 장비 3개 등을 파괴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격에 미국산 에이티킴스 미사일이 쓰였고 흑해 상공에 미군 글로버로크 무인기가 미사일 유도를 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에이티킴스는 사거리 165km로 제한되어 건네졌는데요. 한국 CTM-290 미사일의 사거리가 290km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를 인도받게 된다면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근 한국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긴 혓바닥으로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인데요. 같은 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 이란과의 협력이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인 MTCR에 저촉되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이란과 체결한 협정과 관계없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참여국으로 함께 만든 책무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뻘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저러는지 MTCR은 제재 체제가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력도 없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저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인지 2022년에 이미 러시아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을 우회 지원하다 걸려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고 러시아가 이란에 건네준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미군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26일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MTCR에 저촉되지 않는 강력한 미사일이며 그 가운데 한국 천무 포드에서 2발 발사될 수 있는 KT즘 수출형 CTM-290만큼은 절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만약 사거리 290km의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면 현재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 대도시인 보르네시까지 타격이 가능해지는데요. 보르네시 지역은 현재 러시아군의 최대 보급 거점 도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및 방공 시스템 그리고 주요 탄약 창고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푸틴의 반기를 들고 가장 먼저 점령했던 곳이 바로 보르네시였죠. 현재 우크라이나 역시 보르네시 지역을 타격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는데 보유 중인 무기체계로는 사거리가 닿지 않아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자폭 드론을 날려 보급 창고 정도를 폭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 천무와 같은 290km의 미사일을 확보하게 될 경우 보급 창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초토화낼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천무의 사거리 관련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천무의 메인 무장인 239mm 천무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덕티드 로켓을 적용해 80km에서 200km로 대폭 연장시킨다는 계획과 전술 지대지 탄도탄의 사거리를 무려 800km로 늘리겠다는 것이었죠. 사거리가 80km나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걸 개량을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를 800km까지 사거리를 더 연장하는 휴전선에서 뭐 예를 들어서 쏜다 하면은 뭐 신의주 북방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8x8 트럭 위에 싣고 이동하면서 발사한다. 이는 사실상 전술급 무기가 아닌 전략급 무기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218문에서 367문의 천무를 배치할 예정이고 이미 유럽 최전선인 폴란드에 288대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대상 반열에도 올랐으니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은 현재 야 이거 왜 우리가 만나서 이 꼴을 자처했을까 싶을 겁니다. 참고로 니네들이 자꾸 헛소리할 때마다 사거리만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라. 개소리엔 맞다 K239. 오늘의 한 줄 평. 지금까지 당신이 떠들어댄 그 소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개수작이야, 개수작. 이 개는 맞아야 알아듣더라고. 한국은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낸다. 아시아 국가 최초 호주군 대규모 무기 납품, 즉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 수출을 성사시킨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호주 현지 공장 건설마저 2개월 앞당겨 완공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수출 발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레드백의 국산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대형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AS21은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 라인멘탈의 링스를 제치고 129대에 대한 약 6조 원가량의 공급 및 유지 보수, 후속 지원 사업 수주를 따냈는데요. 무려 독일과 5년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장갑차로 인정받게 된 레드백은 이제 유럽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K9 저축포를 도입했던 폴란드는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를 요구하였고 당시 평가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장갑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AS21 시험팀장이었던 크시 슈토프 하넥 중령은 우리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보면 레드백은 21세기로의 진입이다. BWP-1과 비교하면 50년은 도약한 셈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투 차량에 대한 현대 전장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임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당시 실제 운용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테스트 팀원들의 코멘트는 장갑차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있고 이들은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성, 무기 시스템 작동의 직관성, 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야간 주행 등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했죠. AS-21 Redback to bojowy wóz piechoty wywodzący się z firmy Hanwha Defense. Powstał na potrzeby armii australijskiej i to w tym państwie przeszedł bardzo wymagające testy. Teraz wzięli go pod lupę żołnierze 18 Dywizji Zmechanizowanej, którzy sprawdzają, czy spełnia on wymogi polskich sił zbrojnych. Do testu poznawczego został wyznaczony zespół z 18 Dywizji Zmechanizowanej. Praktycznie opiera się on o żołnierzy 3 Zamojskiego Batalionu Zmechanizowanego i 19 Batalionu Zmechanizowanego z Chełma. Rozpoczynamy te testy tak naprawdę przez okres 2 tygodni, czyli do końca miesiąca potrwają. One opierać się będą w głównej mierze na sprawdzeniu możliwości załadunkowych, możliwości ogniowych, manewrowych pojazdu. Będą realizowane w ramach tego oczywiście strzelania, a także przemieszczania się na większe odległości, brodzenie, czyli pokonywanie przeszkody wodnej i możliwości współdziałania żołnierzy piechoty z wozem bojowym. Masa AS-21 Redback, jak informuje producent, w zależności od wyposażenia może sięgać od 42 do 45 ton. AS-21 Redback jest to pojazd udostępniony przez stronę koreańską. 한편 최근 하나가 건설 중인 호주의 HS 공장이 조기에 완공될 계획을 밝히면서 대유럽 장갑차 수출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무기 수출 조건이 바로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건설한 HAS는 최근 대규모 경력직 채용에 나서는데요. 현재 모든 기반 및 생산 시설이 구축되었고 오는 8월에 완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호주가 구입한 하나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AC-21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이죠. 방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10월쯤 완공 예정이었으나 레드백 추가 수주로 2달 정도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해 국가번호 8위의 대한민국의 위험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지에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뭐가 좋은 소식이냐, 우리나라에 건설해야 좋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얻게 되는 부가적인 이익도 상당합니다. 현재 대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현지 생산 공장 건설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수조 원의 무기를 구매하면서 필수적으로 현지의 공장을 건설하길 원하는데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타이추종 빠르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현지 공장 건설은 한국 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이탈리아의 경우 2년 전 계약을 체결한 독일 레오파르트 2AA 도입 사업을 급 전면 취소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사유로 독일이 현지 생산 공장 건설 및 현지 업체 참여에 대한 불가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KNDS 측은 현지 공장 건설 준공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어 납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공장 건설 경험이 없으면 완공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가 발생하고 특히 현지 인력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중공업이 2006년 인수한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전성기 당시 약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조선소로 꼽혔지만 현지 인력들의 근무 태만, 기술 습득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결국 문을 닫기도 한 사례가 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독일 측이 난색을 표하자 이탈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80억 유로 11조 원 어치의 전차 장갑차 사업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유럽의 장갑차 도입 사업의 가장 큰 후보군은 레드백으로 꼽히고 있죠. 특히 루마니아가 레드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장갑차와 자주포 구매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시켰고 이미 자주포는 한화의 K9 자주포가 최종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열린 흑해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 BSDA 2024에서는 레드백의 실물이 부스에 설치되어 루마니아군 고위 관계자들에 의해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요.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은 레드백 실내에 실제 탑승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현지에서 생산할 K9 차체를 그대로 AS-21 레드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절감과 제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 현재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레드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밀리타니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679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다르도 IFV와 이탈리아산 VCC 그리고 M123 장갑차를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건 독일 프랑스 합작회사에서 제안한 링스 장갑차였는데 레오파르트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함께 나락으로 빠졌고 독일과 달리 현지 생산에 대한 호의적인 한국은 이탈리아 수주전에 가장 큰 경쟁자로 변모했으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역시 세계의 다른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역시 자국의 CV90 IFV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인데요. 이에 한화는 발빠르게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 콩스버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병 전투 차량에 탑재될 원격 사격 통제체계 ICWS 분야 협력을 다쳤습니다. 즉 단순 조립업체로 평가 절하받기도 했었던 한화는 수십 년간 타사와의 협력과 기술 공유를 통해 습득한 경험으로 오늘날 방산 수출에서 가장 핵심인 현지와의 엄청난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드백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분명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합니다. 레드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수주 하나만을 보고 개발된 장갑차인데요. 정보 요청서를 제안할 당시 호주가 요구한 기술적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는데 기존 K21 보병전투차의 40mm 포탑 체계는 2000년대 초반에 설계된 낡은 모델이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포탑을 개발하기에는 비용적인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이에 부득이 해외 업체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주 EOS 디펜스 시스템사와 이스라엘 LB 시스템사가 협력해 개발한 T2000 포탑을 탑재하였고 호주가 요구했던 레벨 4급 지뢰 방어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MRAP 기술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플라산과 공동으로 레드백 방어 구조물을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 기술에 의존한 결과 레드백의 구성체계 중 단지 20% 정도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이 적용되었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하나 측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드백의 국산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레드백 EX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수출 경쟁에 나선다는 것이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기술 의존을 줄이고자 국기원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사업 지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레드백 국산화 사업으로 레드백 EX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탑의 경우 S&T가 개발한 40mm CTA 기관포를 주력으로 사용하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MK44 30mm 기관포를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인형 포탑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하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산에서 한국산으로 바뀌는 것이죠. 포탑에 장착되는 능동방어 시스템 역시 현재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PS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차체의 경우 K9 자주포를 위해 STX 엔진이 1000마력급 SMV 1000 엔진을 개발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레벨 6급 차체와 레벨 4급 접한 방어력을 갖춘 차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웰크론사에 섬유 복합재 방탄 기술이 적용되고 삼양 컴텍에 세라믹 복합 장갑 기술이 적용되어 차체 장갑 역시 모두 국산으로 대체될 예정이죠. 이처럼 레드백 EX의 개발로 주요 부품들이 국산화되게 된다면 해외 수출 시 많은 이윤 창출은 물론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레드백 EX를 개발할 시에 얻어지는 차기 무기들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한데요. 하나 시스템의 무인 포탑은 사우디에 제한될 타이군 EX 그리고 라트비아에 제한될 K21에 적용될 수 있고 신형 45톤급 차체 플랫폼은 앞으로 한국군이 사용할 차세대 장갑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하여 돈을 벌고 개발하여 적용해서 결국 강해진다. 한국 방산의 선순환입니다. 깜짝 놀랄 국산화를 발표하며 세계 1티어 장갑차로 거듭나고 있는 레드백. 앞으로 루마니아, 이탈리아, 노르웨이도 쭉 판매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무기는 쭉 팔리고 중국 무기는 쪽 팔린다. 최근 중국 해군 사령관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한국의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가 굳혀야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개발한 전세계 최고의 MLRS 천무에 새로운 중국 해군 킬러 무기가 장착된다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수십 정의 함정들을 찍어내는 중국 해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한국형 대함 유도 미사일은 그 가격 대비 성능과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천적이 될 한국 지대함 미사일에 관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LIG 넥스원은 서해 접촉 해역의 적성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지 대함 겸용 유도무기 130mm 유도로켓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0mm 유도로켓2는 기존의 비룡 유도로켓을 기반으로 탐색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차량형 플랫폼에 탑재해 대지 대함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인데요. 특히 현재 군이 운용 중인 비공 유도로켓과 비교해 사거리가 대폭 증가하고 대지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 PKMR에 탑재되어 함대함으로만 운용되어 왔던 비룡은 비룡2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대함 버전으로 차량형 플랫폼에서 첫 운용될 예정인데 최근 그 차량형 플랫폼이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즉 사상 처음으로 한국형 지대함 유도무기 체계 탄생을 알리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은 대한미사일 강국으로 해성으로 불리는 시스타의 경우 콜롬비아에 수출되어 유니타스 2023 훈련 중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시킨 영상이 콜롬비아 해군 채널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능력을 자랑하는 해성이지만 한국군에서 맘 놓고 운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소형 고속정 그리고 해상 민병대의 불법 어선들을 상대로 사용하기에는 비싼 가격과 과무장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성과 같은 중거리 대함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여 소형함에 쓰기에는 아까운 점이 있고 탑재량도 한 척에 8발에 불과해 집중적인 고속정 러쉬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에 우리 군은 전장 10m 이하 40노트 이상으로 회피 기동하는 침투정에 대한 지속 유도와 정밀 유도가 가능한 스파이크 NLOS급 대함미사일의 개발을 업체에 요구했고 이에 개발된 비룡의 경우 속도 마하2 중간 유도는 GNSS, INS 무선 링크에 종말 유도는 적외선 싱커를 사용하면서 반철과평 탄두와 지연 신관 장착으로 한 발의 명중으로도 200톤급 이하는 전투불능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될 그 비룡2는 기존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속도와 위력 사거리가 모두 증가한 성능으로 개발 중이죠. 이에 일본 매체 월드 헤드라인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K239 천무 로켓포 시스템에 대해 더 흥미로운 것은 비용 효율적인 해양방어 시스템으로 기존 한국의 미사일 보트에서 개량형 130mm 유도로켓을 사용하여 수영 선박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소형선에 하푼, 시스타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순 없다. 그러나 로켓 모듈을 K239의 차체에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30mm 유도로켓2 프로그램의 미사일은 PKMR의 원래 130mm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와 시커 성능이 향상되었고 239mm인 천무 미사일과 미국 GMLRS 미사일은 사용하기에 상당히 비싸.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은 소형 선박에 대항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국가들에게도 대거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비룡2의 체계 개발을 맡은 LIG 넥스원은 천궁과 형궁, 해성 등을 개발하면서 국내 최고의 유도미사일 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서 공개된 화제의 영상 천무 239mm 유도미사일 사격에서도 LIG 넥스원의 우수한 유도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천무 고폭 유도탄은 위성안법 시스템과 관성안법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표적지 탄착 오차가 15m에 불과한데요. 바로 이 유도체계의 핵심 부분인 제어부와 유도탄용 부품을 LIG 넥스원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천무 미사일의 탄착 영상을 살펴보면 발사된 6발이 연속으로 같은 곳을 향해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린 곳을 또 때리는 것이죠. 당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총 7개의 차량이 48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국방TV에서 6연속 타격한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을 보면 적어도 한 차량은 명중률 100%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탄착지가 형성된 부분을 보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천무 유도미사일이 후사면 타격을 시도했고 모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상에서 공개된 천무의 실사격 장소는 보령 지역의 항행 경보 상황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위성 지도와 인근 섬들의 배치 그리고 발사 영상을 통해 천무 유도미사일이 남서쪽으로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방부 발표대로 55km 지점에 청경 레이더에 포착된 탄착 지점 안반과 동일한 안반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과 큰 섬이 나란히 있는 곳으로 작은 섬의 크기는 가로로 100m, 세로로 50m 정도이며 촬영된 영상은 섬의 우측 지점이었는데요. 즉 발사 지점을 고려하면 이는 천무 미사일이 결국 후사면 타격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군의 미사일 체계는 북한군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갱도 후사면에 숨어 위협하는 북한 로켓포를 타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후사면 타격은 목표물의 후방, 즉 비교적 은밀하고 방어가 덜 된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더 정밀하고 복잡한 유도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유도 미사일의 성능 또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천무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 곳이 충남 보령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보령에서 서해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유도 미사일의 우수한 유도 능력과 정확도의 입증과 이로써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천무 탑재형 130mm 유도 미사일은 서해에서 활개치고 있는 중국 해상 민병대 및 북해함대의 함정들을 상대로 상당한 대응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최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불통의 중국몽을 발간한 경희대 주재호 교수는 한국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중국의 의도는 한국 해양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한국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한국 주권과 국제법 등의 제약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동일한데요. 즉 군사와 비군사, 평화와 전쟁 사이의 모호한 공작으로 상대방의 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의 정치 군사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2020년에 공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무려 900회가 넘고 압도적인 1위인데요. 아주 진해 안방 드나들듯 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관점에서 일종의 반복 학습으로 침범을 반복해 우리의 안보 불감증을 키우려는 노림수인 것이죠. 현재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 바다까지 들어와 조업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 중국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헌법에 해상 민병 관련 법안을 오래전에 제정했고 이미 어선과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 약 30만 명을 조직하고 무장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가에서 지급한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조직 편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선만 해도 19만 척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현재 한국 해경에 소속된 함정은 대형 36척, 중형 42척, 수형 110척, 특수함정 166척에 불과하여 수백 척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 역시 때로 몰려다니는 중국 해상 민병대의 불법 조업을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최근 저렴한 미사일 타격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비룡2 대함 유도 미사일의 개발 소식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 있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의 안보 불감증은 커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맞춤 전략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비룡이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운용 체계 역시 한국군이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에서 한 번에 8발씩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천무 탑재형 대한미사일의 개발은 중국 북해 함대의 새로운 계획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예정인데요. 지난 6월 2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잠수함 전문가인 후중민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중민은 취임식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핵잠수함의 배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 함대의 함대장으로도 근무했던 후중민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해 함대, 즉 한국 서해에 배치되어 있는 잠수함 전력들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로 이전 배치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지역에서는 고속정 및 첨단 함정의 수를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죠. 이는 중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이 대만과 남중국해 수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과 동시에 부득이하게도 한국 서해에서 중국 핵잠수함의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 함대 사령부에는 현재 잠수함 29척,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0척, 호위함 9척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 전력 자산이 잠수함인 사령부입니다. 그러나 한국 서해는 수심이 얕아 중국의 저급한 핵잠수함들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21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칭다오시 해군기지 인근을 초계 중이던 0930 핵잠이 해군기지 방어용 대잠수함 구물에 실수로 걸려들었으며 6시간 만에 구물을 풀어내고 부상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 사이 산소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서 함장을 포함한 승조원 5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중국의 나쁜 일이 벌어지면 환호성을 질러야 정상인 대만 정부도 이 소식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은 침몰 수준은 아니지만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해당 잠수함 위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 18일에도 새벽 5시 0940 전략 핵잠수함이 대만 어민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대만 동부해역에서 훈련 중인 미일 해군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대만 북부 해협을 택했다가 좌초를 우려해 부상했다는 분석입니다. 적게는 수주, 많게는 수개월 동안 적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고 은밀한 수중 기동을 하는 것을 최대 이점으로 삼고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레이더도 아니고 고작 일반 어부의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은 정말 망신 중의 개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구 사용은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는 대형 잠수함으로 발견된 대만 북부 지역은 수심이 45m라 대형 잠수함이 항해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요. 특히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운용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원자로와 관련 부품을 탑재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 크고 무겁습니다. 이러한 대형 구조로 인해 부력 조절과 기동성이 얕은 수심에서 제한될 수 있어 이동 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일례로 중국 공구 사용의 경우 한국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보다 전장이 30m나 더 깁니다. 이러한 중국 잠수함들의 전력들이 서해 배치 한계로 인해 최근 중국은 서해 잠수함 전력을 남중국해 및 대만 동부해협으로 배치를 옮기고 있고 서해 지역에는 고속정과 함정 배치를 늘리고 있으니 때마침 한국의 비룡2 지대함 미사일의 개발 사업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평, 중국 해군 요리할 땐 요리왕 비룡.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